우리의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에 불과하다. 결심한 사람들의 4분의 1은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30일이 지나면 절반 정도가 포기한다. 결국 연말에 가서 결심을 이룬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결심을 지속하고 끝까지 해내는 방식으로 스몰 스텝 전략을 제시한다. 너무나 쉬워서 도전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우리 뇌는 변화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뇌의 입장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변화가 급격하고 과격할수록 뇌의 저항 또한 강렬하고 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 뇌를 속일 필요가 있다. 뇌가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의 정도를 아주 가볍고 작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그 미미한 변화가 재미있는 것이라면 금상첨화다. 뇌가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놀고 싶은 친한 친구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입니다. 지은이 로버트 마우어, 옴빈이 장원철, 스몰 빅 라이프에서 펴냈습니다. 저자는 미국 UCLA 의과대학 교수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수년간 임상으로 증명해낸 스몰 스텝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처음에 제목이 너무 솔깃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다 읽고 나선 책의 전체 제목인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실행하려 하면서 참 많이 실패하고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결심이나 목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행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목표의 갭이 너무 커서 도저히 지속할 수가 없는 거지요. 큰 목표 앞에서 우리의 뇌가 지레 겁먹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외쳐대기 때문이랍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도 안 되는 이가 고등학생 수준 이상의 영어책으로 공부한다거나 전혀 운동을 안 하던 이가 다이어트 한다고 갑자기 매일 2-3시간씩 운동을 한다거나 하루 1,000원도 아끼기 힘든 사람이 갑자기 10,000원씩 아끼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려 한다면 당연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몰 스텝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자신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 수준의 영어에서 출발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순식간에 수준이 팍팍 올라가면서 자신감과 재미가 붙어 계속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지요. 이건 결심조차도 필요 없어 보이는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 전략을 잘 터득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여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 보세요. 프롤로그. 큰 일을 해내는 최고의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의 반복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를 지속시키고자 원한다면 내가 소개할 방법을 적용해 보길 바란다. 이 방법은 성공한 기업들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적용되어 온 방식이며 성공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일반인들도 매일 사용하는 전략이다.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이 전략은 자연스럽고 또 우아하기까지 하여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할 때 대개 혁신 전략을 먼저 떠올린다. 사람들은 혁신을 창조적인 파괴의 한 유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이란 아주 격렬한 변화의 과정이다. 이상적인 경우 혁신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극적인 방향 전환을 야기할 수 있다. 때때로 혁신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컨대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고 그 후 다시 흡연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혁신에 갈채를 보낸다. 단, 혁신이 제대로 작동할 때만 말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만을 유일한 전략으로 믿는 나머지 좌절하고 마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이런 혁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전혀 다른 전략이다. 아주 부드럽게 언덕을 올라가는 방법으로 언제 정상에 올랐는지 눈치채지도 못한다. 협상하기에도 유리하고 발걸음도 가볍다. 필요한 것은 단지 앞을 향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밖엔 없다. 변화를 위한 대안적인 전략의 이름은 스몰 스텝 전략이다.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코치로 자리매김한 존 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일 조금씩 바꾸어 나가라. 종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큰 것을 얻게 된다. 크고 빠르게 변하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라. 그것만이 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다. 겉보기에 아주 사소한 변화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변화를 피하려고 한다. 변화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화의 시각에서 볼 경우 인체에서 가장 독특한 기관은 뇌다. 인간의 뇌는 현재 3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 뇌의 가장 밑바닥에는 뇌간이 있다. 뇌간은 약 500만 년 전에 탄생했고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기도 한다. 파충류의 뇌는 실제로 악어의 뇌와 비슷한 모양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고 심장박동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이 파충류의 뇌가 하는 기능이다. 뇌간 바로 위에 앉아있는 것이 중뇌이다. 일명 포유류의 뇌라고 하며 약 3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 모든 포유류들이 갖고 있으며 체온을 유지하고 감정을 저장하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어 반응을 제어한다. 뇌의 3번째 부분은 대뇌 피질로 약 100만 년 전에 진화가 시작되었다. 대뇌 피질은 뇌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덕분이다. 문명, 예술, 과학, 음악과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변화하고 싶거나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이 대뇌 피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3 부분의 뇌가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인 뇌는 우리에게 살을 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감자칩이나 먹고 있을 수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싶은데 머리는 그만 돌처럼 먹통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중뇌가 꾸물거렸다고 생각하라. 중뇌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다. 편도체는 방어 반응을 통제하는 일종의 경고 체계로 인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편도체는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기관인데
중대한 위험에 맞닥뜨릴 때 우리 신체가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도록 경고를 보낸다. 이때 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뇌의 다른 기능은 중단되거나 느려진다. 이성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생각은 도망가거나 싸워야 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방어 반응은 생존이 목표였던 인류에겐 합리적인 작동 체계였다.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자에 대해 숙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자가 다가올 때 뇌는 식사나 성적 욕망, 사고 과정처럼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몸이 즉각 행동에 돌입하도록 신호를 보내야 했다. 수천만 년 전 인류가 다른 포유류와 함께 정글과 사바나를 어슬렁거리던 당시 이 메커니즘은 생존을 위해 상당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었다. 적이 수상쩍게 움직이는 것이 토끼면 즉시 잡아야 했고 사자라면 빨리 도망가야 했던 것이다. 문제는 편도체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욕구가 일어날 때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함께 발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새 직장을 얻으려 할 때나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 할 때도 편도체는 우리 몸에 경고를 보낸다. 이때 되뇌피질의 이성적 사고는 때로는 제한되고 때로는 정지되고 만다. 시험이 중요할수록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압박감과 두려움은 커진다.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밤새 터득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큰 목표, 두려움 직면, 대뇌피질 기능 저하, 실패. 작은 목표, 두려움 우회, 대뇌피질 기능 정상, 성공. 우리들 대부분은 목표가 클수록 두려움도 따라 커진다. 사바나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대뇌피질의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는 시험에 합격하기, 다이어트 성공하기, 배우자 구하기, 매출 실적 올리기 같은 것들이다. 절실한 것일수록 두려움도 따라 커진다. 이런 우리 뇌의 자동적 방어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다.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상담받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저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것이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핀을 정리정돈하는 것처럼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편도체가 경보체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발끝을 세워 아주 작은 걸음부터 내딛게 되면 대뇌피질은 여전히 제 맡은 기능을 하게 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지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몰 스텝 전략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다른 방식이다. 두뇌는 변화에 저항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러나 스몰 스텝 전략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신경체계를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방어 반응을 우회한다. 변화에 능동적인 뇌를 만들어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하던 대로 하면 절대 변할 수 없다. 술에 취한 한 남자가 가로등 아래서 무릎과 손으로 땅을 짚은 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경찰관이 나타나 그에게 물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술 취한 사내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열쇠를 찾고 있소. 경찰관이 다시 물었다. 어디다 떨어뜨렸는데요? 사내가 대답했다. 저쪽이요. 사내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경찰관은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물었다. 저기서 떨어뜨렸는데 왜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그러자 사내가 대답했다. 여기가 저기보다 밝잖아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이 두려워지고 힘겨워지면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만 하지 진짜 해결책이 놓여있는 어둡고 불편한 장소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친밀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독신자들이 직업과 사는 곳을 바꾸고 자신의 경력을 다듬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만 정작 진실한 인간관계를 쌓아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집을 꾸미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성형수술과 과격한 다이어트나 운동에만 몰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두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이 지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지각을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자.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당신은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 좋아, 오늘은 정시에 출근하겠어.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편도체가 작동하는 것이다. 당신은 집을 나서기 전에 텔레비전을 더 보거나 아침을 천천히 먹거나 이런저런 옷을 입어보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은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처음 의도했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변화를 시도할 때 나타나는 이런 장애물 때문에 개선하려는 의지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갈등은 인간의 조건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쉽게 개선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훌륭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더 많은 꿈을 꿀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솟아난다. 두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야망을 품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희망을 유지하고 스스로와 세상을 더 낙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목표를 향해 작고 소소한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의지는 강화된다. 어렵기만 한 동료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몰 스텝 전략은 시작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에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다. 우리 뇌는 질문을 좋아한다. 질문이 너무 거창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뇌는 질문을 거절하는 법이 없다. 올해 안에 날씬해지려면 혹은 부자가 되거나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회사에 1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안겨주려면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하나와 같은 질문은 거창하다. 이런 질문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 감지되는 순간 뇌는 질문을 놀이로 인식하지 않는다. 되뇌피질은 가장 필요한 순간 기능을 멈춰버리고 창의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작고 부드러운 질문은 우리 뇌의 방어 반응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은 없을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 5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집 근처에서 들을 수 있는 강좌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은 뇌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끈다.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뇌는 그 질문을 저장해 두었다 자꾸 뒤적거리게 된다. 그러고는 흥미롭고 유용한 반응을 쏟아낸다. 질문이 부담스럽거나 공포스러운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질문은 재미있어야 한다. 질문이 재미있으려면 작아야 한다. 작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방어 반응을 통제하는 편도체는 조용히 잠들게 되고 놀기 좋아하는 대뇌피질이 깨어나 질문을 흡수하고 마법과 같은 방식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샤워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도중일 수도 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왜 아침에 면도할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가 작은 질문을 잘 던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주의 법칙에 관한 질문을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디어가 자신에게 불쑥 다가올 때까지 며칠, 몇 주, 몇 달씩 그 질문을 반복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질문이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를 깨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질문은 재미있어야 하고 작아야 한다. 질문이 작고 재미있을수록 편도체는 안심하고 모른 채 가만히 있게 된다. 그리고 편도체가 잠들어 있을 때 비로소 대뇌피질이 그 질문을 낚아채 자기만의 방식으로 많은 답을 쏟아내게 된다. 기억하자.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하지 않고 질문을 반복하면 우리 뇌는 답을 만들기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뇌는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된다. 변화하고 싶다면 작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뇌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데이트를 할 때나 사회적 관계를 늘리거나 발표를 앞두었을 때 고통 없이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힘든 업무를 수행할 때나 자기 본성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음 조각하기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힘든 경기를 앞두었을 때 소개팅을 시작하기 전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도움이 된다. 마음 조각하기는 다음과 같은 최첨단 신경과학의 성과를 활용한 것이다. 신경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한꺼번에 수용할 때보다 아주 적은 정보, 일반적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정보를 조금씩 수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얘기한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상상요법이라는 개념에 더 익숙할 것이다. 상상요법은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쉰 다음 영화 스크린 위에 투사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든 발표하는 모습이든 자신이 향상시키고 싶은 것을 완벽하고 자신감 있게 해내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한다. 이 상상요법만으로는 제한된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데 양전자 단층 촬영법으로 이 과정을 촬영했을 때 뇌의 시각 피질만이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안 로버트슨이 개발한 마음 조각하기는 시각 위주의 감각 몰입 과정을 총체적인 몰입 과정으로 만든 새로운 기법이다.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해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까지 동원되고 근육의 움직임과 감정의 기복까지 상상을 통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현된다. 내가 마음 조각하기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소개하는 사례가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다. 펠프스는 그가 출전한 올림픽에서 모두 22개의 메달을 땄으며 그중 18개가 금메달이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의 코치는 펠프스에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을 조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시에 따라 그는 출발대에 올라설 때의 긴장감, 총소리가 울리는 찰나의 순간, 입수할 때의 느낌, 힘차고 부드럽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 벽을 짚고 턴하는 과정 등등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했다. 단순히 스크린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영장 안에서 경기를 벌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당신도 펠프스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펠프스는 실제 경기에 돌입하기 전에도 마음 조각하기 훈련을 계속했는데 한 번은 올림픽 경기 당일 고글에 물이 들어가는 사고로 우승을 놓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조각하기에는 이런 사고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이 실수에 따른 심적 부담마저 떨쳐낸 그가 베이징에서 딴 금메달은 올림픽 역사상 단일 종목 개인 최다인 8개였다. 두뇌 재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안 로버트스는 자신의 책 마음 조각하기에서 두뇌는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 이론에 따르면 펠프스의 뇌는 상상하는 모든 정보를 뇌 속에 가둬두지 않고 펠프스의 근육으로도 보낸 셈이다. 사실상 펠프스의 뇌와 몸이 쉴 새 없이 경기를 연습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감을 이용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몇 분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뇌의 화학적 조성은 변한다. 뇌는 세포와 세포의 연결망을 새롭게 구성해 복잡한 운동 능력이나 언어적인 기술까지 창조해낸다. 충분한 연습이 뒤따르면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을 두들기며 실제 피아노 연습을 매일 2시간씩 한 사람과 그냥 상상만으로 연습한 사람의 두뇌 활동 증가율이 비슷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두뇌를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마음 조각하기는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매일 마음 조각하기에 몇 초를 투자할지 결정하자. 몇 분, 몇 시간이 아니다. 단지 몇 초다. 시간이 짧아야 매일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반복은 필수다. 한 번에 몇 초뿐일지라도 반복해야 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마음 조각하기는 억지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고 쉽게 느껴질 때만 효과가 나타난다. 천천히 조금씩 30초 정도면 적당하다. 작은 행동은 스몰 스텝 전략의 기반이다. 작은 질문, 작은 생각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훈련했다고 해도 궁극에는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스몰 스텝 전략에서 첫 행동은 말 그대로 아주 작아야 한다. 너무 작아서 이상하거나 실없이 여겨져도 상관없다. 아래는 스몰 스텝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의 예다. 과소비 중단하기, 계산대로 가기 전에 쇼핑카트에서 물건 하나를 뺀다. 운동 시작하기, 매일 아침 러닝머신 앞에서 몇 분 동안 그냥 서 있는다. 스트레스 관리, 하루에 한 번 몸 어느 곳에 긴장이 느껴지는지 점검한다. 그런 다음 깊은 숨을 쉰다. 집안 정리정돈,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고 집 한 곳을 골라 정돈한다. 알람이 울리면 그만한다. 외국어 학습, 매일 한 단어씩 암기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매주 하나씩 암기한다. 숙면 취하기, 잠자리에 1분 일찍 들거나 잠이 깨고 1분 더 늦게 일어난다. 이와 같은 작은 행동들은 스몰 스텝 전략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몸무게를 줄이려 했거나 직장을 옮기려 했거나 멀어져가는 사랑을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큰 변화에 맞서 씨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작은 변화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과감한 시도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과감한 노력들은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장애물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급진적인 변화는 의심과 두려움 같은 것을 깨워 편도체로 하여금 경보를 울리게끔 한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했는데 여전히 불행하면 어떻게 하지? 뇌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 반응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급등시키고
목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차단시킨다. 작은 행동은 시간과 돈도 적게 소요되고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작은 행동은 뇌가 두려움에 반응할 수 없게 해 새롭고 지속적인 습관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형성한다. 힘을 내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듯 작은 행동에는 비용이 따르지 않는다. 1, 2분 정도만 할애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도 맞출 수가 있다. 이처럼 스몰 스텝의 시작은 아주 작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여행 보험사의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의 이름을 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하여 수많은 징후가 되는 자잘한 사고들이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하인리는 7만 5천 건의 산업 재해를 분석해 보았는데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그 작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운 좋게 재해는 피했지만 재해로 연결될 뻔한 사건이 300번 정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하인리의 법칙은 1대 29대 300 법칙으로도 불린다. 하인리의 법칙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일이든 중간중간에 작고 사소한 일들을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큰 사건이나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00번의 징후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29번의 작은 재해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작고 가볍고 사소한 것일수록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드러나는 작은 문제점을 무시하면 이 문제들은 계속 자라고 자라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그 상태가 되면 소요 비용이 엄청난 길고 고통스런 해결 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작은 실수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면 나중에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작은 순간이 모여 결정적 순간이 된다. 윌리엄 맥닐의 책 전염병과 사람들에는 스몰 스텝 전략의 예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책에서 전염병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 극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요인이었다고 한다. 나는 치료법이란 병에 걸린 사람을 진찰하면서 이런저런 약재를 만들고 실험해 마침내 그 사람을 낫게 했을 때 비로소 개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전염병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치료되었다. 예컨대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천연두는 에드워드 제너라는 영국 의사 덕분에 치료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는 소젖을 짜는 여인은 천연두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처음엔 누구도 그의 주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이들도 제너가 알게 된 이 우연 같은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큰 걱정거리에 매여 제너처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너는 이 평범한 사실에 주목하여 혁명적인 치료법을 만들었다. 제너는 소젖을 짜는 여인들이 오래전 우두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때문에 우두와 흡사한 천연두에 노출되어도 면역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의 이 추측은 백신을 만드는 현대 기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콜레라, 말라리아를 비롯한 다른 전염병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제너의 이 이야기는 변화와 진보는 순간적인 깨우침을 통해 도약하는 것이라는 대중적인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많은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들이 신으로부터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마침내 유레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진보 위대한 순간은 아주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 평범하기는커녕 지루하기까지 한 것에 혁명적인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하려면 배려, 상상력, 호기심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기 뒤끝이라 목소리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